네, 머니바게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이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머니바게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머니바게트 채널은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고요. 주로 주식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을 투자한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공격적이고 변동성이 큰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뭔가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리긴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노하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년 전에 그 머니바게트님이 채널에서 직접 주식 계좌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약간 포트폴리오를 좀 공개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1년 전에 공개한 거랑 지금이랑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포트폴리오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S&P 500이랑 나스닥 100 중심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뭐 우연하게도 그거랑 비슷한 만큼 비트코인을 같이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수익률을 좀 더 높이려다 보니까 지금은 빅테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팡 플러스 ETF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굳이 달라진 점이라면 그때랑 지금이랑은 시드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 국채를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산별 비중 같은 경우에도 뭐 방금 말씀하신 국채 같은 경우는 10%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그런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S&P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비중이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S&P 500을 저는 50% 이상 가져가는 거를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네.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원칙이고요. S&P 500이 든든하게 바닥을 지켜줘야 그 다음에 하는 투자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은 50%는 가져가고 나머지 50%에서 나스닥을 어느 정도 할당하고 국채도 할당하고 빅테크도 할당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으고 있고요. 뭐 포트폴리오랑 관계없이 그냥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 같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비중이 그냥 우연하게도 비슷하게 맞춰지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죠? 네, 비트코인은 많이 오르고 주식은 좀 덜 오르지만 제가 계속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5억으로 은퇴할 수 있는 배당주 투자법을 채널에서 공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노후 자금은 보통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게 이제 컨센서스인데 5억으로도 은퇴가 가능한가요? 좀 궁금하네요. 얼마를 내 은퇴 자금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제가 5억을 말씀드린 거는 5억으로 당장 은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4%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파이어족이라면은 당연히 들어봤을 말인데요. 그러니까 원금의 4%를 매년 인출을 하면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가 그 4%보다 더 높기 때문에 원금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만큼 내가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은 매년 4% 이상 오르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4% 이상 오르는 게 뭐냐, 그게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의외로 쉽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S&P 500만 해도 매년 10%에 육박하는 성과를 내거든요. 이게 뭐 최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은 2014년에 5억 원을 가지고 S&P 500에 예치를 하고 매년 4%씩 인출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5%면은 5억이니까 2천만 원이 인출되거든요. 그러면 4억 8천만 원이 남는데 그해 S&P 500이 얼마나 올랐냐면은 13.48%가 올랐어요. 그래서 연말 되니까 5억 4,4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4%를 인출하거나 5%씩 인출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인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P 500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계속 자산이 늘어나요. 그래서 2017년이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2,277만 원 인출했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연말 자산이 6억 6,509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매년 주가가 상승하고 인출한 금액은 그거보다 적으니까 그렇게 10년 지나니까 자산이 1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억 가지고 바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그 5억으로 4%씩 계속 인출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본격적인 은퇴를 했을 때는 10억까지 분명히 불어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4%는 굉장히 또 보수적인 인출이거든요. 그래서 10억이 되고 난 다음에는 5%, 6% 이렇게 인출을 하더라도 주가 상승률이 그거보다 더 높아요. 이게 제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시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시기, 2000년에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이게 다 포함된 시기까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 평균 상승률이 7.1%예요. 위기란 위기는 다 겪고 나서 7.1%니까 이거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 거거든요. 그래도 4%씩 인출했을 때 3%의 여유가 남잖아요. 그 3%는 물가 상승 해지로 쓰는 거죠. 보통 물가가 3%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런 좋았던 기간, 안 좋은 기간 모두 통틀어서 1960년대부터 2024년까지 한 60, 70년의 기간을 따져보니까 배당 포함해서 평균 10%의 상승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4% 이상 오르는 상품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S&P 500은 그러하고 다양한 그런 뭐 배당을 주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특히나 가장 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미국의 배당주 ETF가 SCHD라고 해서 뭐 슈드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슈드를 사면은 정말 노후 생활비 걱정을 끝낼 수 있는지 이 ETF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CHD는 흔히들 고배당 ETF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고배당은 아니에요. SCHD가 보통 3, 4% 정도의 배당을 매년 주는데 그걸 고배당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SCHD의 장점은 배당을 3, 4% 정도 그러니까 은행 이자 정도죠. 그렇게 주면서도 가격이 함께 상승한다는 거예요. 보통 주가가 오를 때가 되면은 주가 오르는 분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배당을 주는데 SCHD는 그 균형을 잘 맞춰줬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에서는 월배당까지 해주니까 월급처럼 뭔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를 잘 충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SCHD가 주목을 받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서 노후 대비를 한다라는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봐요. SCHD보다 훨씬 많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SCHD 대신에 돈을 모아갈 시점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걸로 자산을 불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자산을 조금씩 빼고 싶다 할 때 SCHD로 어느 정도 3, 4% 떼고 그렇게 3, 4% 떼면은 4% 룰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더 빼고 싶다면은 SCHD 말고 다른 종목을 좀 더 가져가면서 그 주식을 팔아서 자가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근데 SCHD라는 게 어쨌든 4% 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 내가 S&P 500을 4% 룰에 의해서 매년 4%씩 판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SCHD는 그걸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대신해 준다고 했을 때 내가 할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면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SCHD가 S&P 500보다도 수익이 약간 낮게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4%를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해주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면은 SCHD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냥 내가 직접 팔래. 실제로 받는 돈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은 SCHD는 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죠. SCHD가 인기를 얻은 게 2020년 들어서면서 상승을 하면서 인기를 얻은 건데요. 네. 최근 2, 3년간 SCHD 가격은 정체예요. 거기에 반해서 S&P 500이나 나스닥은 꾸준히 상승을 해왔죠.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은 월 한 4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배당으로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받는 뭐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4% 룰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월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걸 역산해 보면은 12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노후 생활비라면은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만 해지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배당으로 받아도 되거든요. 굳이 자산이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노후에 배당을 받는 데까지 가서 자산 늘어나는 걸 신경 쓰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돼서 죽는 거거든요. 이게 뭐 물려줄 생각이 있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내 삶만을 내 인생만을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12억이 있지 않은 이상 4%씩 받아도 400만 원이 될 텐데 12억을 아무나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6억을 모았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배당을 8%로 늘리면 돼요. 배당 8%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S&P 500을 통해서 자가 배당하는 방법, 혹은 S&P 500에 뭐 나스닥 100을 섞어서 수익률을 더 높인 다음에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는 방법. 이거는 내가 얼마를 모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을 맞추면 돼요. 내가 12억을 모았으면은 4%씩 인출해도 되는 거고 6억을 모았다면은 8%씩 인출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모은 금액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게 제피 같은 ETF가 있거든요. 커버드 콜 방식을 쓰는 건데 최대 10에서 12%까지 배당을 줍니다. 근데 그만큼 배당을 준다는 거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감수한다면은 뭐 6억, 뭐 4억 그 정도로도 400만 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아무래도 자산이 줄어드는 걸 좀 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계속 배당을 받고 싶다면은 그만큼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뭘로 하느냐는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금액을 많이 모았으면은 배당이 적은 포트폴리오로 가도 되는 거고, 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수익이 늘어나는 걸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배당이 많은 커버드 콜 같은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월배당 ETF,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월배당 ETF 상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네, 월배당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거를 결국 쪼개서 주는 거거든요. 3개월 단위로. 그래서 월배당이 그런데도 결국 조삼모사인데 그래도 인기 있는 거는 사람들이 월급이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월 단위로 받는 거에 대한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 단위로 받을 때 중요한 거는 매월 배당에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그 세금을 아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자면은 예를 들면은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따로 세금이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월 배당은 가급적 커버드 콜로 가는 게 훨씬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커버드 콜 방식으로 매년 그러니까 월 1%씩 1년에 12%의 배당을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월 배당 1%를 커버드 콜로 계속 받으면서 지금 보면은 미래에 결국 금리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설마 지금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안 사는 게 맞지만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이 국채 가격이 더 오를 테고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 상승분과 커버드 콜로 얻는 수익분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꽤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게 좀 저는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국채라는 게 아무리 망한다고 해도 그래도 나름 미국 국채인데 크게 망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론 금리 인하가 계속 늦춰진다고는 하지만 설마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까?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나름 국채고 금리 인하 예정돼 있고 커버드 콜로 월 1% 배당까지 준다는데 그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저도 현금 흐름을 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 정도 12% 정도 배당을 주는 국채 상품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ETF가 있고 해외 상장된 ETF가 있잖아요. 네. S&P 500을 또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걸 이제 미국 ETF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국내 상장돼 있는 뭐 국내 운용사가 만든 우리나라 ETF로 투자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수수료 세금 차이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어떤 선택지가 좋을까요? 예, 일단 상품 자체로만 보면 상품성을 보면 미국 직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부나 QQQ나 이런 것들이 훨씬 운용 보수도 낮고 실제로 배당도 조금 더 줍니다. 그런데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미국 주식이니까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재반 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세금까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국내에서 돌기를 원하지 해외로 나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해외 ETF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 세금을 22%를 부과를 하죠. 근데 국내는 15.4%만 부과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는 거고, 물론 해외에 직투를 할 경우에 1년에 250만 원까지 과세를 면제해 주는 건 있긴 있어요. 근데 투자를 조금 해보다 보면은 250만 원 이거 금방 채워집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국내 상장된 ETF를 해서 좀 적게 세금을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절세 계좌들이 있어요. 연금저축, IRP, ISA 이런 계좌를 활용하면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거의 안 낸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투자 금액 한도가 보통 연금저축펀드에 1,500만 원, IRP에 300만 원 해서 1,800만 원까지 하면은 그만큼을 과세에 이연받고 또 세공제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 이걸 제일 먼저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보통 일반인들이 1년에 1,8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한도를 넘어선다면은 그 다음에 또 ISA가 있습니다. ISA는 2,000만 원 한도까지 투자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했을 때 세금은 9.9%예요. 이것도 만기에 3년에 따라서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면제해 주는 거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라도 9.9%로 저율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해외보다 세금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ETF가 비록 수수료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세금으로 절감되는 부분을 감안하면은 아직까지는 국내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 1,800만 원, ISA에 2,000만 원, 1년에 3,8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 이상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해외 ETF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개인에 따라서 이 주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뭐 금융종합과세자가 된다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상향이 돼가지고 이게 12개월로 나눠보면 월 75만 원이잖아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좀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약간 여윳돈을 활용해서 뭐 투자할 만한 ETF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장기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지금 좋을 것이냐 또 봐야 되지만 미래에도 좋을 거냐를 봐야 돼요. 그러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고 해봅시다. 전기차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세고 앞으로도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고려했을 때 전기차를 밀어주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를 투자하는 게 맞지만 만약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30년 후에 전기차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경유차가 과거에는 친환경 차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천덕꾸러기가 된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과연 30년 후에 전기차? 모르는 거거든요. S&P 500은 뭐 전기차 같이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경기 전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경제 전체. 경제 전체가 상승하면은 S&P 500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하길 원하고
미래에도 경제가 성장하길 원할 거예요.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가 계속 발전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할까요? 이거는 답이 나와 있죠. 뭐 힘 있는 사람들, 뭐 정치권, 뭐 투표권자, 뭐 시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전기차가 계속 성장하길 원하더라도 미래에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길 원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S&P 500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S&P 500도 한계가 있는 게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뭐 20, 30년 후, 혹은 뭐 4, 50년 후까지 미래에도 미국이 계속 잘 될 거라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대신에 어떤 나라가 또 투자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걸 고려했을 때 저는 선진국 MSCI 월드 ETF를 투자할 걸 권해드려요. 선진국 23개국의 증시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MSCI라는 기관에서 이 주식 시장이 선진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선진화되어 있다는 거는 주주 환원율이 높은지, 주식 시장이 투명한지, 공정하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못 들어가요. 한국이 나름 선진국이라고 대접을 받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후진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도 계속 박스피라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주주 환원율이 낮고 시장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MSCI에서 인정을 받은 선진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적어도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은 곳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진국이니까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나올 테고 적어도 지금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 나올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선진국 MSCI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뭐 에이스 미국 와이드 모트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이거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건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거나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이것도 앞으로 장기간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전 이 세 종목을 같이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잘 그 특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 저축 펀드에서 1억까지 모으면은 8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한 방에 끝난다. 그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어느 계좌에서 하느냐가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많은 분들이 또 간과하고 계셔서 내가 연금 저축 펀드나 IRP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심지어 ISA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반 주식회사에서 하는 분이 많아요. 그거 모르시는 거죠. 그걸 알면은 안 할 이유가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노후 대비라면은 지금 당장 주식을 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장기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식을 장기간 투자해서 미래에 부를 어느 정도 일구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부에 손을 안 벌리거든요. 그래야 복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후 준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정부의 혜택을 잘 받아 먹어야겠죠.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랑 IRP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게 세액공제랑 과세 이연인데요. 연금저축 펀드에서 1년에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에서 300만 원까지, 그래서 1년에 9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돈을 갖다가 넣어놓기만 해도, 예금처럼 넣어놓기만 해도 그만큼의 확정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이나 이런 수익이 나거나 매매 차익이 나거나 배당을 받았을 때 세금을 떼어갑니다. 근데 일반 계좌에서 이 세금을 내면은요, 수익을 아무리 내도 자산이 잘 늘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손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 손해를 봤을 때는 100원 그대로 손해를 보지만은 100원 이익을 봤을 때 15.4% 세금 떼어가면은 나는 분명히 똑같이 본전을 때린 것 같은데 손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때 잃는 이유가 나는 분명히 손해본 것 같지 않은데 계좌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려면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과세를 이연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미래에 연금처럼 수령할 때 그때 저율로 과세를 받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 나중에 뭐 지금 낼 거 나중에 내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복리란 게 적용이 되잖아요. 지금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시드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 나가는 게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모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에 84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S&P 500이 연평균 수익이 10%예요. 그러면 10%를 계속 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첫 해에는 1080만 원이 적립되고요. 수익이 54만 6천 원이에요. 첫 해는 수익이 좀 적죠. 그런데 2년 차로 가면 수익이 160만 원으로 늘어나요. 한 달에 84만 원씩 냈으니까 160만 원이면은 12달 중에 2달치 금액이 공짜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투자할 맛이 나죠. 3년 차가 되면 277만 원, 4년 차가 되면 406만 원이 벌립니다. 복리가 적용되니까 기존에 투자한 금액에서도 계속 수익이 붙고 새로 투자한 금액에도 수익이 붙고 그러니까 계속 돈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5년만 해도 5년 차만 돼도 수익금이 547만 원이고요. 적립금이 6,4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1억이 가시권에 보이는 거예요. 돈 불어나는 재미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6년 차가 되니까 703만 원, 7년 차에는 874만 원의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1억을 찍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내가 추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해도 1년에 10% 수익이 나니까요. 계산해보면은 7년 지날 때마다 2배가 됩니다. 7년 지나면 2억이 되고 여기서 또 3, 4년만 지나면은 수익이 3억이 넘어요. 그리고 또 3년 지나면은 4억이 되고요. 여기서 또 7년이 지나면 8억이 되죠. 이때부터는 1년마다 1억씩 늘어나요. 근데 웬만한 직장인들 수입을 뛰어넘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4%든 5%든 뭐 10%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빼도 되는 거죠. 그래도 10%씩 수익이 나니까 돈이 줄어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나이를 생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돼요. 지금 내가 40살이다. 그리고 60살에 은퇴를 한다. 그럼 2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20년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돈이 얼마나 불어날지 이걸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면 내가 노후가 충분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 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투자 금액을 좀 늘리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버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좀 40대를 예로 들었지만은 진짜 내가 20대다 30대다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를 해도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40, 50대 하는 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중에 생깁니다. 물론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 30대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돈은 없지만 시간이 있죠. 그래서 시간으로 극복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시간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금액을 늘리는 걸로 극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60대가 됐을 때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RP, ISA, 연금저축펀드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연금계좌가. 이 장단점과 만약에 이 중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면은 어떤 계좌를 만들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혜택만 보자면은 연금저축펀드가 혜택이 가장 많아요. 일단 세액 공제, 과세 이연이 다 되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혜택은 동일합니다만은 IRP는 안전자산 30% 규정이 있어서 내가 투자한 종목에서 반드시 안전자산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투자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인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연금저축펀드고요. 연금저축펀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세액공제 900만 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
라면은 연금저축펀드에서 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IRP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아서 900만 원을 채우면 돼요. 그런데 나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과세 이혼도 중요하다 라는 분이라면은 연금저축펀드에서 1,500만 원까지 투자를 하고 IRP에서 300만 원을 더해서 1,800만 원까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투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1,8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조합, 혹은 900만 원이다 라면은 연금저축펀드 600, IRP 300만 원의 조합, 그 이하다라고 하면은 연금저축펀드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ISA가 들어가는 거죠. 1,800만 원을 넘어갈 때는 혜택은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ISA는 2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요. 물론 과세 이연 혜택도 ISA 만기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3년으로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ISA는 일반형이나 서민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형일 경우에는 200만 원, 서민형일 때는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년에서 10년까지 잡을 수 있는데 뭐 10년을 잡는다고 해서 그 공제 금액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10년에 200만 원 수익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3년에 200만 원까지 공제 받는 게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3년 동안 200만 원 공제를 받고 나머지를 9.9% 과세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는 내가 해지할 때까지는 과세 이연이 계속 되는 거고 ISA는 3년 단위로 정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할 게 혜택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연금저축펀드, 그 다음에 약간 제한이 있는 IRP, 그 다음에 약간의 혜택이 있는 ISA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그런 상품이라든지 팁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나는 딱 한 가지만 맘 편히 묻어두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네, 사실 뭐 쉽게 돈을 벌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딱 하나를 꼽는다. 가장 좀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 ETF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 멘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요. 나는 맘 편히 진짜 묻어둘 수 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뭐 20%, 30% 떨어져도 어차피 미래에 오를 거기 때문에 맘 편히 묻어두겠다라는 분이라면은 S&P 500 괜찮아요. 선지구 MSCI 지수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하세요. 그런 분이라면은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하락할 때 조금 덜 하락하고 오를 때 조금 덜 오르는 SCHD 같은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멘탈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내가 좀 더 견딜 수 있다. 가령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떨어지는 게 좋다. 그런 분이라면은 주식은 아무래도 오르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내리는 날이 적고,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내렸을 때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MDD, 등락폭이 큰 S&P 500, 거기에 좀 더 나스닥 100 속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이라면은 그냥 쭉 가는, 그리고 주가가 좀 떨어져도 배당을 받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SCHD를 추종하는 ETF가 가장 맞다고 보고요. SCHD 말고도 에이스 와이드 모트 가치주 같은 것도 결국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내릴 때 많이 안 내리고 오를 때 좀 덜 오르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또 여러 가지 ETF,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맞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또 고르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또 연금 계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꿀팁 같은 정보였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채널 운영하시니까 꼭 방문해 보셔가지고 많은 투자 팁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바게트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S&P 500하고 나스닥 100이 중심이고요. 비트코인도 함께 가지고 가고 있고요. 좀 달라진 점이라면 팡 ETF 비중을 줄였어요. 지금 시대가 좀 변해서 빅테크 주식들이 좀 다양화된 추세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팡이라는 종목이 갖는 의미가 많이 퇴색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른 종목, 미국 국채 커버드 콜 ETF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주된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서 현금 흐름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커버드 콜이 있고요. 커버드 콜은 주가의 완만한 상승을 전제로 해서 고배당을 주는 상품이거든요. 지금 실황을 보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거는 가격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커버드 콜에는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봤고요. 그 대안을 찾아보니까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하고, 그런데 연준은 또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금리를 완만하게 하락시킬 것 같았고, 그럼 금리 인하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장기 국채 커버드 콜 ETF가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국채 중에서는 장기 국채일수록 변동성이 적으니까요. 30년짜리,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환율 하락을 보통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환해지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H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대선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정치적 이슈는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누가 당선이 되든 어차피 미국 중심의 경제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거든요. 결국 미국 우선으로 가는데 그 같은 목적지를 어떤 길로 가느냐의 차이고요. 그 어떤 길이냐의 차이는 주가의 단기적 이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은 정치적 이벤트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남은 건 금리 인하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고, 금리가 마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변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요. 역사적으로 주가나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속 달라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는 정말 최고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금리가 아니고 금리 인하는 상수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될 거냐 말 거냐,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 같은 게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 금리에 대한 시장 반응이 옛날에는 제발 금리야 내려줘, 그래야 주가가 오르지, 이거였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반대로 됐어요. 금리를 내리면 경기 침체 오는 신호 아니야? 불과 얼마 전까지 금리 내리길 그토록 바랬던 사람이 이제는 금리를 좀 덜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부터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더 현실적인 위협인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를 MZ세대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월배당의 가치가 상당히 이들에게는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들의 성향이 지금 당장의 보상을 중시하는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당장 보상이 필요하니까 월배당을 받는 ETF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뭐든 투자는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월배당은 주가 상승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아닌 ETF도 있지만 그건 리스크를 더 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없고, 만약 그런 상품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찾고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월배당, 커버드콜 이런 거 다 좋은 선택이 됩니다. S&P 500, 500개의 종목을 동일한 가중으로 분산하는 투자법, 이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ETF에서 패러다임이 약간 변했기 때문인데요.
전통적으로 대형주,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상위 몇 개 기업이 지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일 가중 방식으로 하면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면서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영향력이 역대 어느 시기보다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심리 때문에 동일 가중이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분산 효과가 좋은 시점이 있고 대형주 투자가 좋은 시점이 있는데요. 최근까지는 극단적인 대형주 편향 시대였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가 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금리 문제 때문인데, 고금리 시대에는 이런 금리를 버틸 수 있는 대형주가 잘 나갔을 거예요. 중소형주는 이런 높은 금리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럼 중소형주도 해볼 만한 장이 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시장에서는 미뤄왔던 키 맞추기 현상이 시작이 될 텐데요. 대형주가 고평가되고 중소형주가 저평가됐던 그런 간극을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그 시점을 스타트로 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얻을 거고요. 그럼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중소형주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비중이 똑같겠지만 시가총액 가중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니까요. 동일 가중 ETF가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일 가중 방식은 또 문제가 있어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ETF는 일단 종목을 시가총액대로 보유하면 그 안에서 커지는 기업은 알아서 커지고 작아지는 기업은 알아서 작아지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동일 가중이라면은 오르는 종목은 오르는 만큼 팔고 떨어지는 종목은 떨어지는 만큼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리밸런싱 비용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운용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참고해야 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ETF가 이 세 가지인데요. 각각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은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데 미국의 대형주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요. 그리고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SCHD는 배당주 ETF예요. 그래서 배당 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다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하느냐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술주 성장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QQQ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죠. QQQ는 반면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주의 성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오래 가져가기 어렵거든요. 반대로 배당주나 가치주에 더 신뢰가 간다면은 SCHD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SCHD는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QQQ에 비해서 포모 현상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포모는 나에게 있어서 배당주나 가치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배당에 대한 중요성으로 상쇄하는 거죠. 반면에 또 기술주나 배당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나는 그냥 오직 미국만 믿는다. 이런 분이라면 VO에 투자하는 게 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하는지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했을 때 더 편안해질지를 알 수 있고요. 편안한 투자여야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거든요. 투자는 결국 내가 믿는 만큼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투자를 하든 장기 투자자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편할 것인가예요. 예, 요즘 시장이 불안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그 돈을 그냥 놀리지 말고
금리형 ETF에 투자해뒀다가 주식을 살 때마다 매도해서 그 돈으로 다시 사면 되는 방법이거든요. 금리형 ETF라는 건 정기 예금을 ETF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정기 예금과 다른 점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킹 통장형 ETF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증권사 CMA 계좌가 금리를 2, 3%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SA 이런 계좌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넣어뒀을 때 이자가 거의 붙질 않아요. 그럼 결국 이런 계좌는 돈이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좌에서는 금리형 ETF를 사두면 이건 CD 금리나 코포 금리를 따라가는데요. 이 금리가 꽤 높습니다. 현재 CD 금리가 3.5%, 코포 금리도 비슷한데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파킹 통장이나 정기 예금 금리랑 맞먹는 거죠. CD 금리라는 건 은행끼리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라서 굉장히 안전한 금리예요. 코포 금리도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금리이기 때문에 둘 다 안전한 금리인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무위험 최소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금리형 ETF는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그대로 정직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격 상승을 통해서 이자를 반영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자금 운용에 좋고요. 매도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유로운 출금과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킹 통장이나 CMA 계좌에 넣어두기 좀 뭐한 연금저축펀드 ISA 같은 분은 반드시 이런 금리형 ETF를 이용해서 노는 자금들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노후자금 5억이 있다면 이 투자법을 따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어 족의 국룰처럼 불리는 법칙인데요. 4% 룰이에요. 원금의 4%를 매번 인출하면 자산이라는 가치는 4%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원금은 영영 줄어들지 않고 나는 영원히 4%를 뺏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산이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이건 전제가 있어요. 매년 4% 이상씩 늘어나는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 4% 룰이라는 게 나올 당시에는 채권 투자로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고금리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지금 적용하려는 분들은 4% 룰 이거 요즘엔 안 통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요. 그때의 채권의 역할을 지금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죠. 그게 S&P 500이고요. 그런데 더 좋아진 거는 지금 이거는 10%에 육박하는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5억을 S&P 500에 예치를 했다면 매년 4%씩 인출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5억에서 4%를 인출하면 4억 8천만 원이 남는데요. 그해 S&P 500 상승률이 13.48%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원금은 5억 4,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2015년에 4%니까 2,179만 원을 인출할 수 있고요. 그럼 또 연말 자산이 5억 2,900만 원이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인출되는 금액도 늘어나고 내 자산도 늘어나는 거죠. 매년 주가가 상승하고 인출하는 금액은 더 적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지나 보니까 자산이 10억까지 늘어났고요. 여기서 4%를 인출하면 4천만 원 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10년 만에 연소득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이 4%도 보수적인 인출이기 때문에 5%, 6% 인출을 하더라도 주가 상승률이 더 높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제가 예를 든 거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 기간이 미국 주식의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의 금융위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S&P 500 상승률이 7.1%예요. 대폭락을 2번이나 때려 맞았던 시기에도 7.1%고요. S&P 500이 처음 출범했던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로 하면 그 긴 기간 동안 평균이 거의 10%가 나와요.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서 7%씩 상승을 하고 4%씩 인출을 하면은 3%, 나머지 3%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충분히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도 잡고 내 연금도 꾸준히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S&P 500 투자라는 겁니다. 저는 은퇴를 위해서 SCHD를 적립식으로 사모으는 투자법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SCHD와 S&P 500의 각각 다른 역할을 이해해야 돼요. 주가 상승, 배당 안정성, 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삼각형이어서 어느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이 나빠져요. 그게 금융상품의 법칙입니다. 그럼 SCHD는 배당에서 강점이 있죠. 그리고 S&P 500은 주가 상승률에서 강점이 있어요. 둘 다 리스크는 적습니다. 그럼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은퇴를 위해서 지금 사 모은다는 건 지금 주가 상승이 중요한 거지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사 모으는 입장에서 SCHD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주가 상승에 좋은 S&P 500을 하고 SCHD는 배당이 중요한 그 시점에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모든 과정에서 SCHD가 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배당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분이에요. 물론 이건 좋은 습관은 아니고요. 나에게 불필요한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투자에 있어서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수익이 99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 더 봐서 1000만 원을 맞추겠다. 이거는 단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배당을 재투자할 거면서 굳이 불필요한 배당을 받는 배당 편향, 혹은 더 높은 수익이 필요 없는데도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수익 편향, 이런 것들은 나에게 맞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해라.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을 주는 투자 상품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게 나한테 맞는 투자법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채권형 ETF들이 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같은 상품을 보면 커버드 콜 방식인데 금리 인하에 베팅하면서 월 배당도 1%씩 주거든요. 일단 월 배당 1%는 커버드 콜로 계속 받다가 미래에 결국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주가도 상승하니까 상승분도 함께 가져가는 거죠. 물론 이걸 단기로 보면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미국 국채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해도 아주 나빠지지도 않는 하방이 튼튼하고요. 그런 미국을 믿고 국채를 길게 가져가는 거죠. 어차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이기 때문에 고금리는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결국 시간 문제고 그 긴 시간이 문제라면 그때까지 월 배당을 받으면서 버틴다면 중기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금리를 5%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보다 2% 정도 내리는 그 시점까지는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럼 그 시점까지는 보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은 적게 잡아도 연 10%가 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1억 원을 넣어뒀을 때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재투자하면은 복리로 또 불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VTI를 예로 듭시다. 그럼 이거는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복리 수익이 1년에 12.53%가 나와요. 그리고 S&P 500은 13.05%가 나옵니다.
만약 10년 전에 VTI에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3억 2,500만 원이 되고요. S&P 500은 3억 4,100만 원이 됩니다. 그냥 넣어뒀는데 10년 만에 3배 넘는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10% 수익을 올렸을 때는 1년에 최소 3천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배당금 재투자 이런 거 다 중단하고 인출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1억 원일 때 1,000만 원 수익이 나왔던 건 1억을 모을 때 진행했던 내 저축 금액 수준이지만요. 이제는 30대 직장인의 중위 연봉 수준 3천만 원을 벌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배당주는 아닙니다. 일반 ETF지만 가격 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고요. 그렇게 수익이 나는 만큼 파는 방법으로 자가 배당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배당주에서 배당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자가 배당이거든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 발생하고 배당락은 내가 받는 배당보다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직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파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약간 귀찮음을 감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귀찮은 만큼 수익이 더 많아진다는 점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1억을 모아서 노후자금 1억이라도 있으시다면 이 배당 투자법을 통해서 10년 후에는 월 300만 원씩 배당금을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더 든든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장기간 동안 많은 자금을 꾸준히 투자할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걸 하기 위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어떻게든 돈을 적게 지출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은 남들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른 분들이 보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도 이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적게 쓰는 만큼 더 많은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파이어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못하고 퇴직금만 1, 2억 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미국 경제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 성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S&P 500이에요. 물론 미국 시장 전체를 반영하는 건 VTI입니다. 시장 전체, 미국 상장기업 전체를 반영하죠. 하지만 VTI보다도 어느 정도 선별된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의 가장 기본, 기업이 이익을 내야 투자한다. 이 원칙을 세우시고요. 그럼 적자 나는 기업을 빼고 흑자 나는 것만 투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S&P 500이거든요. S&P 500을 따르는 ETF에 투자하신다면은 결국 S&P 500은 흑자 나는 기업의 모음이기 때문에 ETF 자체가 계속 흑자를 냅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고려하실 때 S&P 500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는 배당이 필요 없는 계좌거든요. 내가 인출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IRP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팁을 드리자면은 IRP는 일단 30%를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70%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S&P 500에 투자하더라도 나머지 30%를 어떻게 가지고 가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30%에는 예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예금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요. 예금 같은 경우는 IRP 말고 따로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 예금도 있고 정기 예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방법을 다 놔두고 굳이 IRP에서 예금을 한다는 맞지 않아 보이고요.
IRP도 가급적이면은 나머지 70%의 위험자산, 주식에 가깝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자면은 IRP에서 TDF를 이용하시면은 TDF 안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는데요. TDF 중에서도 주식 비중이 높은 상품을 넣어서 가급적 IRP에서도 주식 비중이 높은 TDF에 투자를 하면은 내 IRP의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저는 IRP를 가장 현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IRP 안에 자연히 배당주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연금저축이랑 ISA를 추천드리면 대부분 ISA 쪽으로 마음이 가는 이유가요. 연금저축? 그거 55세까지 해야 돼? 55세 너무 멀어. 그런데 ISA는 3년? 3년이면 해볼 만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금저축에 대한 오해인데요. 물론 연금저축을 55세까지 하면은 제일 좋아요. 하지만 내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55세까지 못한다면은 그래도 손해보는 상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금저축은 55세까지 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미리 줍니다. 과세 이연 세액공제를 주죠. 그런데 이 혜택을 5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줘요. 매매 차익, 배당 소득 이런 거를 연금 저축을 하는 동안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연금 저축으로 안 하고 일반 계좌로 했다면 어차피 나는 16.5%의 세금을 내야 될 입장인데 연금 저축 펀드로 투자를 하니까 나중에 저율로 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중간에 인출을 하면 똑같이 16.5%의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을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가 지금 인출하니까 지금 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입니다. 세금을 늦게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하루만 늦어도 악착같이 가산세를 물리는 과세 당국인데 그냥 이거 원금만 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해도 이익이죠. 세액공제 혜택도 똑같은데요. 1년에 600만 원 납입하면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주죠. 이건 ISA에는 없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만의 혜택인데 이것도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은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99만 원을 5년 동안 공제를 받았다면 495만 원을 공제받은 건데요. 이 공제받은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면 3% 이자만 받아도 539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 포기했다고 반환할 때는 이자 안 물려요. 그냥 495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럼 나는 공짜로 이자 장사를 한 거죠. 44만 5천 원의 수익입니다. 물론 끝까지 가져가면 더 큰 이익이 되지만 중간에 포기해도 손해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연소득이 1년에 5,500만 원 이상이라면 세액 공제할 때는 13.2%, 그런데 반환할 때는 16.5%를 반환해야 되니까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뭐 몇 년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동안의 이자를 생각하면은 손해일 수도 아닐 수도 있죠. 이런 부분만 약간 주의를 하셔서 ISA나 연금저축펀드냐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이 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은 고민 안 하고 일단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장기 투자하기가 안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 자산을 약간 강제적으로 묶어놔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성공하면은 정말 좋은 거고 실패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상품인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정부가 지금 세대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하게 되면은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구 구조상 노인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세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해라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읽으시는 분이 노후가 풍족할 거고요. 이걸 그래도 못 읽으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1년에 6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봤을 때 정말 작은 돈이거든요. 젊을 때 50만 원, 그거 안 써도 젊을 때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젊으니까요. 하지만 노후에 그때 가서 젊을 때 적립하지 않은 돈 50만 원이 정말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유튜버 머니 바게트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요, 제 채널 머니 바게트로 와주시면 더 많은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